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인서입니다. 클라리세이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듯 보랏빛인 듯한 하늘하늘한 꽃이 아름다운 식물인데요. 이 클라리세이지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혹시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향긋한 꽃냄새 같기도 하고 또 어딘가 진한 플레음이 나는 것 같기도 한 복잡 미묘한 향이 바로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이 지닌 향기인데요. 이 클라리세이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리세이지라는 식물의 개요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옆에 사진에 있는 이 꽃이 클라리세이지 꽃입니다. 가까이 포커싱을 해서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좀 더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것도 같은데요. 이 클라리세이지는 세이지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이지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그냥 세이지라고 할 때에는요, 향을 피우거나 공간을 정화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공기를 정화하는 용도로 세이지 잎을 말려서 쓰는 그런 세이지, 그리고 그 잎을 태울 때 나는 세이지의 향기가 떠오르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핫립 세이지, 핫립이요. 네, 핫립 세이지가 좀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팝콘처럼 빨간색 그 작은 귀여운 앙증맞은 꽃들이 마구마구 화사하게 확 피어나는 핫립 세이지요. 네, 이거 정원에 심는 인기 품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세이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센셜 오일로서 살펴볼 세이지는 바로 클라리 세이지고요. 이 클라리 세이지의 보타니컬 네임, 식물 학명은요, 살비아 스클라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리 세이지는요, 꿀풀과에 속해요. 어, 여러분들은 지금 연령대에 따라서 어렸을 때의 기억, 체험들이 다 다를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꿀풀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이 있었어요. 그냥 길거리나 밭이나 어, 어디를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런 데도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클라리세이지랑 조금 비슷한데 얘의 미니미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꽃을 쪽쪽 빨아 먹으면은 거기서 진짜 꿀 같은 단맛이 났어요. 그런 꿀풀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그 꿀풀도 이 클라리세이지랑 같은 이 라미아치 꿀풀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 클라리세이지는요, 주로 유럽, 러시아, 영국, 모로코, 미국 등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의 유래를 볼게요. 클라리세이지의 명칭의 유래는요, 이 보타니컬 네임에 있는 명칭 있죠.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스크라리아. 요것이 이 명칭 유래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부분이거든요. 이 스크라리아가요, 라틴어인데요. 이 클라러스라고 해야 될까요? 클라로스라고 발음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단어에서부터 유래되어서 나온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클라로스라는 게 어떤 뜻이냐? 영어로 클리어라는 뜻이래요. 클리어. 네. 이거는 뭔가 깨끗하게 청소할 때도 클리어, 클린징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뭔가 명료해진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클리어해진다라고 하죠. 이게 재밌는 게요. 클라리세이지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마음에 하는 작용 중에 하나가 혼란스러운 마음, 혼란스러운 감정을 명료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명칭 속에요, 클리어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클리어라는 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명료하게 정리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들어간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 이 클리어라는 의미의 스크라리아 이 단어가 들어간 건요, 역사 속에서 같이 살펴볼게요. 바로 이 눈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너무 빨리 넘겨버렸네요. 어, 이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은요, 수증기 증류법, 스팀 디스틸레이션으로 추출을 합니다.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냉압착법으로 하는 건 주로 시트러스 껍질에서 추출하는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이죠. 냉압착법으로 우리 착즙하듯이 그렇게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도 있고요. 그런데 이 수증기 증류법으로 그 냉압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식물들을 보면요. 이게 어떤 아로마 세라피로 사용을 할 때 그 치유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증기 증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에서 다루는 에센셜 오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스민 앱솔루트거든요. 어떤 에센셜 오일 이름 뒤에 앱솔루트가 붙으면은 이거는 유기용매를 사용한 추출법으로 그 에센셜 오일을 추출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출 부위는 이 꽃이에요. 바로 이 클라리세이지 꽃을 채취를 해서 수증기로 이렇게 찌는 거죠. 쪄가지고 에센셜 오일을 거기서 이제 분리를 해내는 건데요. 이 꽃을 주로 수확하는 게 8월에서 9월 사이에 수확한 이 꽃에서 좋은 품질의 에센셜 오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꽃을 1kg의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요, 100에서 150kg 정도 이 꽃을 수확을 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꽃을 수확을 해서 1kg의 에센셜 오일이 추출이 되는 거죠. 역사. 네, 제가 이 식물학명명 보타니컬 네임의 유래에서 클리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 들어갔을까? 이거 역사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고 했죠. 잠깐, 아주 잠깐 눈에 대한 눈 이미지, 눈 그림이 잠깐 스쳐가듯 나오고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그림, 이 초상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림 속의 인물이요. 클라리세이즈에 대해서, 클라리세이즈의 효능에 대해서 기술한 게 있었어요. 그게 이 클라리세이즈 보타니컬 레인과 긴밀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요. 니콜라스 컬페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의 허벌리스트, 그러니까 허브 학자의 허벌리스트,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약초 연구가라고 해야 될까요? 허브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허벌리스트이자 의사였어요. 그리고 점성술사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살던 시기 보면 1653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기까지만 해도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뭔가 이렇게 예언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자연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힐링? 힐링이 우리말로 치유잖아요. 그런 치유를 선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Complete Herbal이라는 책을 써요. 이 책에 나오는 구절 중에 클라리세이지 씨앗에서 점액을 추출하여 종양이나 부종을 완화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특히 옛날 사람들은요, 이 시대 영국 사람들, 이 시대 유럽 사람들은요, 클라리세이지 씨앗에서 이렇게 씨앗이 점액 같은 걸로 감싸고 있대요. 그래서 그 점액을 따로 추출을 해가지고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눈에 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눈을 씻어내는 데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 클라리세이지 씨앗에 있는 점액으로 눈을 씻어내면은 이물질이 말끔하게 씻겨져 나가고 시야가 아주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클리어라는 단어를 가진 이 명칭이 클라리세이지 보타니컬 네임에 딱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걸 찾았어요. 독일에서는요, 이 클라리세이지를요, 맥주 양조할 때 홉으로 맥주 양조하잖아요. 근데 홉 대용으로 클라리세이지를 사용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클라리세이지로 만든 맥주가 있나?
제가 또 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거든요.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판되는 상품은 없는 것 같고요. 흔적은 있더라고요. 진짜 클라리 세이지를 가지고 양조를 했던 그런 기록은 있어요.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게 시판되는 게 있다면 정말 맛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꽃봉오리요. 지금도 에센셜 오일로 추출을 하는 부위요. 이 꽃봉오리하고 잎은 카타르를 완화하거나 월경을 촉진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니콜라스 컬페퍼는 클라리세이지 씨앗에서 나온 성분으로 종양이나 부종을 완화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몸에 뭔가 종기 같은 게 났을 때 그거를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걸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건데 꽃봉오리하고 잎은 카타르를 완화해 준대요.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어떤 우리 몸의 면역에 작용해서 면역 반응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증상의 일종들이거든요. 붓고 종기가 나고 카타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요. 카타르 같은 경우는요. 혹시 카타르가 어떤 증상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본 적 있는 증상이어서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콧물이 계속 줄줄줄줄 흐르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코를 흥 풀 때만 콧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정말 물처럼 콧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어떤 점액이 너무 과도하게 생성이 되어서 흘러 넘칠 때 그걸 카타르라고 하거든요. 그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점액질이 분비되어 나오는 거, 점액질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져서 어디 한 군데 뭉쳐서 그게 붓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월경을 촉진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대요. 지금도요,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은요, 여성의 생식기계 건강에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리통 완화, 블렌딩 이런 거 만들 때도 클라리세이지가 단골로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역사적으로 쓰여왔던 것과 지금 현재 아로마 세라피에서 에센셜 오일로 사용하는 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에도 어떤 소독을 하는데도 클라리세이지 이 식물을 사용을 했던 기록이 있고요. 또 웬만한 이 허브, 우리가 허브라고 분류되는 것들 있죠. 사실 서양에서 허브라고 분류되는 것들은요. 우리말로 하면은 약초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약용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서양에서 약용식물, 그러니까 허브로 분류하는 대부분의 식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과가 바로 소독작용, 그리고 소화 촉진 작용이에요. 그래서 클라리세이지도 마찬가지로 이 소독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소화를 촉진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했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클라리세이지가 몸에 하는 작용이요. 몸과 마음에 하는 작용들은요, 뭐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에센셜 오일들을 살펴볼 때마다 이거는요, 모든 곳에 다 좋아요. 여기에도 좋고 여기에도 좋고 이런 거에도 좋고 이런 효과도 있고 그러면요. 사실 정말 어떤 특정 증상이나 어떤 특정 상태에 무엇을 사용하지? 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을 좀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쉽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에센셜 오일이 가장 잘하는 일, 한두 가지씩만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라리세이지가 가장 잘하는 일은요, 신경계의 작용과 여성 생식기계의 작용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리세이지의 신경계의 작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리세이지의 작용 중에서 신경계에 관련되는 프로퍼티, 작용 대표적인 게요. 여기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안티디프레센트, 유포리아, 널바인입니다. 사실 이게 각각의 작용인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작용이에요. 하나의 작용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혹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일 뿐이거든요. 디프리센트는 항우울 작용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고 유포리아라는 거는 다행감, 한문으로 다행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걸 그냥 쉽게 순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행복한 느낌? 그런데 이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할 수도 있고 모호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행복한 느낌이 또 제각기 다 다르게 번역이라기보다는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포리아라고 할 때 이 행복감이라는 말보다는 뭔가 기분이 붕 뜨면서 좋은 느낌 있죠. 살짝 이게 취하기 전 단계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뭐 이렇게 되게 기분이 가벼워지면서 막 즐거움이 내 안에서 흥이 샘솟으면서 살짝 기분이 붕 뜬 듯하면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기분 좋은 느낌? 네. 이 정도 느낌, 이런 종류의 느낌을 떠올리시면은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이 유포리아라는 단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랑요. 그러면 이 안티디프레선트 항우울이랑 유포리아라는 이 표현은요, 어떠세요? 완전히 다른 작용을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가 기분이 쫙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우울감이 커진 상태죠. 그런데 이럴 때 그 무거운 감정이 무언가로 인해서 가벼워지면서 살짝 뜨면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러면서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 내 안에서 흥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유포리아. 의 감정, 이런 느낌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우울한 상태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해도 힘들겠죠. 우울감이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이 유포리아라는 가벼운 감정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널바인은 신경계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강화시켜준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 강장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경계 강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신경계를 강화시켜 준다는 건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 그 기능이 잘 되게 해준다는 건요, 무조건 세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경계의 기능이 너무나 과도하게 세게 작동하게 되면요, 우리 몸은 계속 바짝 긴장된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이거 어떤 상태예요?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로 내가 바짝 긴장해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할 때 무작정 얘가 일을 더 많이 더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널바인 신경계 강화는 균형을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긴장할 땐 긴장하고, 또 긴장해서 해야 될 일이 끝나면은,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 편안하게 이완하고, 긴장과 이완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할 때 긴장했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이완할 수 있고, 이완했다가 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이게 리드미컬하게, 네, 연결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작용이 이루어질 때 신경계가 건강하다, 네, 신경계가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널바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요, 신경계가 균형을 잡는다는 거, 너무 널브러져 있지도 않고 너무 바짝 긴장해 있지도 않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균형감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과도한 우울에 빠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나 과도하게 또 하늘로 방방방방 떠서 다니지도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의 작용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세 개의 작용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네, 이 설명에서부터 신경계의 작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경계, 클라리세이지가 신경계에 작용하는 그 항우울 작용이요. 그리고 유포리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작용, 너바인, 신경계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주는 작용이요. 네, 이게 필요한 증상들, 필요한 상태, 적응증이라고 하죠. 클라리세이지가 필요한 그 중에서도 신경계에 클라리세이지가 필요한 적응증들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제가 어떤 꼬마 아이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이 아이를 함께 볼까요? 이 아이에게서 좀 어떤 것들이 느껴지세요? 이 아이의 지금 감정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나요? 눈빛에 불안이 가득 찬 것 같기도 하고,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편안하지 않은 상태죠. 클라리세이지가 필요한 상태는요, 우리가, 음, 우울한 상태일 때요. 우울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피해 다니기만 해야 하는 감정은 아니에요. 적절한 우울은요, 우리의 사고를 더 명철하게, 어, 네, 더 명료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거든요. 문제는 항상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상태든지 그렇지만 균형이 깨져서 너무 과도해지거나 너무 부족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우울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우울감이 너무 지나치게 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감이 균형 상태를 넘어서서 더 과도해졌을 때 클라리세이지가 이 균형 상태를 벗어난 이 우울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도요. 이 무기력인데요. 이것도 우울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게 될 때요. 그 우울증 진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얼마만큼인가, 예, 그것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이 클라리세이지의 작용 중에 유포리아 있었죠. 안티디프레선트하고 유포리아요. 뭔가 기분 좋고 가볍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무언가 막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막 몸이 이제 가벼워져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태에서는 피로하던 것도 잊게 되고요. 무기력의 반대 상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도 클라리세이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널바인이요. 신경계 균형을 잡아주는 작용을 한다 그랬죠. 신경계가 너무 과도하게 힘을 쓸 때,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였을 때 느끼는 바로 그 상태, 경험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불안하고 긴장되고 초조하고 예민하고 이거를 다시 적당한 이완 상태로 끌고 오는 게 또 클라리세이지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양극단에 가 있을 때, 너무 과도하게 긴장이 됐을 때도 가운데로 데려와 주고요.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도 또다시 가운데로 데려와 주는 그 작용, 이 작용 자체가 널바인 신경계의 강화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클라리세이지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는데 정말 탁월한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아로마를 적용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저는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를 이 감정 아로마의 주요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에서 보면은 클라리세이지가 도와주는 감정의 부분들이 감정을 명료하게 해주는 거여서 클라리세이지 그 카드의 키워드가 명료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 내가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상태일 때 클라리세이지가 그걸 명료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우울해서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까지 동반이 되어서 정말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어떤 감정인지, 이게 뭔지 혼란스럽게 되고요. 또 그 완전 반대편에서 너무 극도로 긴장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과도하게 예민할 때도요, 오히려 더 잘 느낄 것 같지만 그 예민함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각의 과잉 상태가 되면은 그때에도 우리는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느끼는 이게 뭔지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해 주는 것, 이것도 널바인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우리가 명료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클라리세지가 신경계와 연결이 되어서 감정적으로 하는 작용 중에 이 트라우마로부터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불면증을 완화해주는 이런 작용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작용과 별개의 작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마다 또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발현되는 증상,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깊은 우울에 빠져서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자극이나 작은 어떤 사건, 상황에도 아주 극도로 예민해져서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이런 상태가 아주 과도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들로부터 신경계가 다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 자체가 트라우마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면증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우리가 특히 이런 불안, 긴장, 초조, 예민함이 가득할 때, 이게 너무 과도할 때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적응증이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가 되어 있고 우리가 또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태, 증상들도 제각각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경계가 균형 잡힌 상태로 긴장과 이완 사이를 리드미컬하게 유기적으로 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유연하게 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가, 네,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이러한 우리가 개별적으로 느끼는 불편감들, 증상들, 어떤 상태들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 신경계에 하는 작용입니다. 네. 클라리세이지가 신경계에 하는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스테르라는 화학물질인데요. 클라리세이지에 들어있는 에스테르는 리날릴 아세테이트라는 화학물질이에요. 네, 에스테르의 일종이에요. 이게 바로 에스테르거든요. 네, 에스테르는 여기 OR 알코올 작용기가 붙어 있는 게 특징인데, 주요 작용이 세다티브,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거 말고도 안티스파즈모딕, 진경작용, 아날제직, 진통작용, 안티인플라메이터리, 항염 작용을 하는데요. 여기 안티스파즈모딕, 아날제직, 이 작용들은요, 결국 세다티브 작용을 통해서 부차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작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테르의 가장 주요 작용은요, 신경계가 과도하게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진정시켜 줌으로써, 이 과도한 긴장 상태로부터 이완시켜 줌으로써 다시 균형 범위, 균형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테르 성분인 리날릴 아세테이트가 이 클라리세이지 전체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 중에서 60에서 70%가 들어있는 거죠. 이 에스테르 성분이 60에서 70%면은 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리세이지가 이 에스테르 성분이 가진 효과를 대표적으로 그 에스테르 성분이 하는 작용을 대표적으로 하게 되는 에센셜 오일인 것입니다.
또 이 에스테르 성분은요, 되게 안전한 성분, 자극이 없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테르 함량이 높은 에센셜 오일은요, 우리가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테르 성분에 대해서는요, 에센셜 오일 화학의 에스테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 클래스를 참고하시면은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포리아요. 네, 유포리아 중요한 작용이었죠. 안티디프레선트도요, 어떻게 보면 유포리아, 이 감정 기분 좋게 붕 뜨는 이 가벼운 느낌을 가지고 오면서 저 깊이 파묻혔던 이 우울한 마음, 무거운 마음을 다시 위로 올려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유포리아 작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논문에서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이 클라리세이지가 유포리아 작용을 하는 건지요. 그래서 이 출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제가 가지고 온 논문이거든요. Effect of Essential Oil on Central Nervous System.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에센셜 오일의 작용인데, 그 중에서도 멘탈 헬스,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이 에센셜 오일이 중추신경계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된 연구 논문들을 싹 모아서 리뷰한 논문이에요. 여기에 클라리세이지의 유포리아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클라리세이지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건요, 중추신경계 중에서 도파민 경로를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 연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파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파민, 이거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도파민은 꽤 유명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도파민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물질일까요? 도파민은요, 뭐 이런저런 작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작용이에요. 네. 이게 도파민이 하는 역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일단 도파민 분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럼 도파민이 중추신경계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가? 네. 이게 지금 도파민의 작용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요게,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꽃봉오리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게 신경세포예요.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경세포. 얘도 신경세포예요. 이 밑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순서로 보면 얘가 앞에 있는 애고 얘가 뒤에 있는 뉴런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뉴런이 다음 차례가 된 뉴런한테, 우리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통 넘겨주는 것처럼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신호를 전달을 할 때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딱 손을 잡고서 착 달라붙어서 신호를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 뉴런들이 전달하는 신호 전달 방법에는요, 이렇게 뭔가 야구할 때 투수가 공 던지는 사람 맞죠? 포수가 받는 사람이고. 네.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면은 포수가 그걸 잡아채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전 단계의 뉴런이 뒤에 있는 뉴런한테 야구공을 던지듯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던져줘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받아야 되는 그 다음 차례의 뉴런이 이 포수 역할을 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수용체에서 그 앞에 있는 뉴런이 던져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야구공을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메시지야 하고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구공,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도파민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를, 뇌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경로로, 지금 여기 그림은 색깔이 3개죠. 근데 여기 이게 작게
작은 화살표, 얇은 화살표로 이렇게 밑에 하나 뻗어 있는 것까지 해서 4가지 경로로 보통은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뇌에 작용하는 부분들, 어디까지 이 도파민이 이런 뉴런을 통해 전달이 되는가, 이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건 여기 지금 변형계 밑에 보면은 네, 뇌교 부분이죠. 여기 연수 있는 부분, 이쪽에서부터 이제 도파민이 생성이 돼요. 뇌 밑바닥에,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머리에 얹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 이미지화 해보면 그 뇌 밑바닥 있죠. 그 밑바닥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비가 된 도파민이요. 여기 지금 파란색 보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데가 우리가 소위 변형계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해마도 있고 편도체도 있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원초적인 감정 그리고 기억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곳이 변형계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도파민이 영향을 미치고요. 네, 도파민을 통해서 어떤 신호들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피추에이터리 있죠. 이거 뇌하수체거든요. 호르몬 분비에도 도파민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핑크색, 핫핑크색으로 된 거 보니까 여기는 이 겉으로 쫙 돌죠. 이게 대뇌의 껍질 부분이거든요.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대뇌 피질이 뇌는요. 속 알맹이 말고 이 껍데기 부분에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주요 기능들, 우리가 뇌 하면 떠올리는 그 기능들을 하거든요. 바로 이 껍질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학습이나 인지나 이런 작용에도 도파민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무언가 신호를 전달하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게 해주는 그림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요. 도파민은 가장 중요한 작용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뭔가가 나타났어요. 근데 저거 재밌겠어. 나 저거 하고 싶어. 라는 어떤 동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눈앞에 뭔가 있어도 뭐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파민이 하는 일이요. 눈앞에 뭔가 있을 때 저거 나 하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런 욕구, 동기, 충동을 일으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요. 분비가 돼도 제대로 작용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눈앞에 뭐가 보이든 나한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냥 다 재미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욕구가 안 생겨요. 충동이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무기력해지죠. 세상을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내 감정은 점점 무거워져요. 그러면서 우울증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됐을 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도파민은 어때요? 정말 중요한 물질이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도파민이 기본 물질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의 그 대뇌의 껍질 부분이요. 대뇌 피질에 이렇게 도파민이 작용을 하면서 기억력도 향상시켜주고요. 학습 기능도 촉진시켜줘요. 도파민이 제대로 잘 분비가 될 때 우리가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요. 무언가에 대한 학습 능력도 뛰어나져요. 기억력도 좋아져요. 반대로 도파민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무언가 열심히 배우는데 그게 나한테 남지를 않고 학습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에 흥미가 생겨요. 하고 싶어져요. 성취 욕구가 막 샘솟아요. 이런 상태에서
하니까 또 잘 돼요. 학습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되고 또 신이 나서 더 재미있게 하게 되죠. 이게 도파민의 선순환 작용이거든요. 그리고 뇌에서 이렇게 도파민이 분비될 때요. 되게 기분 좋은 쾌감을 느끼게 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파민이 주는 쾌감에 중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 눈앞에 어떤 신상 게임이 보여요. '아 너 저거 하고 싶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그 충동이 생겨요. 욕구가 생겨요. '이 게임에서 나 어 어디까지 내가 가고 싶어.' 이런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게임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게임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게 하나하나 그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야 될까요? 레벨업이 되면서 느껴지는 쾌감 있죠. 그것도 도파민이 그걸 깰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이게 쾌감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은 이제 그게 새롭고 신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쾌감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좀 더 세게 그 쾌감을 느끼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판도 좀 더 크게 벌리게 되고 네, 뭔가 이렇게 아이템들도 크게 막 지르면서 장착을 해 가지고 내가 좀 더 레벨업의 그 수준을 확 올리면서 예전에 느꼈던 그 쾌감을 좀 더 느끼고 싶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게임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서 중독이 되게 되는 그런 경로로 작용하기도 하는 게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에요. 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도파민이 유포리아, 행복감, 기분 좋은 느낌을 준다는 거, 거기까지만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서 일단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요. 이 도파민이 더 궁금하다. 나는 이 도파민이 너무 흥미롭다. 그리고 이 도파민과 아로마 세라피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신경계와 아로마 세라피,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 그 카테고리에서 신경계의 아로마 세라피, 제가 그 뇌과학과 아로마 세라피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 도파민 부분, 신경전달 물질을 다루는 클래스를 살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신경조직과 아로마 세라피로 그 내용들을 총 정리한 클래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도파민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다시 클라리세이지의 유포리아 작용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도파민이 뇌에서 원활하게 분비가 될 때, 우리는 도파민이 분비될 때마다 기분 좋은 느낌, 쾌감을 느끼게 돼요. 혹은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도파민이 주는 쾌감, 이걸 우리는 유포리아라는 감정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포리아라는 감정, 도파민이 뭘 하게 해줘요? 저거 하고 싶어. 나 뭐 하고 싶어. 동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충동을 만들어내요. 어떤 욕구를 만들어내요. 무기력에 빠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티디프레선트, 항우울 작용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연구 말고 다른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클라리세이지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들도 좀 몇 개 발견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연구들이 좀 너무 소수이기도 하고 그 기전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제가 볼 때 기준이 좀 충족이 되지가 않아서 여기서는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네,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클라리세이지의 여성 생식기계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경계 작용에서 우리가 주로 살펴본 내용이 그 클라리세이지가 감정에 작용하는 부분들이었잖아요. 항우울이나 어떤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요. 여성 생식기계의 작용은요. 클라리세이지를 우리 몸의 어떤 상태나 증상에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메인이 되는 가장 주된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성 생식기계에 하는 작용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제가 제시를 해 놓은 건데요. 안티스파즈모딕 진경작용과 에메나고그 이거는
월경을 촉진시켜 주는 거 통경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경이 원활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작용이고요. 유테린은 유테루스가 자궁이잖아요. 그래서 유테린은 자궁을 강화시켜 주는 거, 자궁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거. 예, 자궁의 기능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라리세이지는 우리 자궁,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몸에 있는 자궁이 튼튼하게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여기 진경작용이랑 통경작용 있죠. 안티스파즈모딕이랑 에메나고고요. 이 작용 때문에요. 클라리세이지가 생리통 블렌딩에 단골로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이기도 해요. PMS에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폐경기 증상 관리에서도 이 클라리세이지가 자주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리세이지가 몸에 하는 작용 하면은 자궁 이렇게 딱 기억을 해 두셔도 좋습니다. 적응증을 살펴볼게요. 우리 앞에서는 신경계의 적응증 살펴봤죠? 이번에는 여성 생식기계 어떤 문제에 클라리세이지를 사용하면 좋을까? 이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될까? 그 부분이에요. 생리 불순이라는 거예요. 생리가 불규칙적이고 어떤 때는 많이 나오다가 어떤 때는 조금만 비추다가 이렇게 너무 불규칙적인 그런 상태일 때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도 클라리세이지가 도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리통이요. 생리통은 앞에 나왔던 프로폴티 작용 중에서 안티스파즈모딕이요. 진경작용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PMS요. 이거는 월경 전 증후군이죠. 여러분 혹시 PMS가 있으신가요? 생리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막 식욕이 땡긴다거나 입맛이 뚝 떨어진다거나 기분이 막 들쑥날쑥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갑자기 잠이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때부터 막 배가 아프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양한 PMS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혹시 이 중에 어떤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신지 혹은 PMS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PMS 증상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PMS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힘들어질 때는 뭔가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클라리세이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클라리세이지가 에센셜 오일 말고 허브 자체로 쓸 때도 소독 작용이 있었죠.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그 작용 중에서도 항염 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클라리세이지가 질에 여성 생식기와 외부가 바깥으로, 그러니까 외부 우리 몸의 바깥 부분, 외부 환경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질이죠. 여성의 질이요. 그래서 이 질에 염증이 생기고 뭔가 감염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분비물이 많아졌을 때도 이 클라리세이지가 염증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분비물을 줄여주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성욕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었을 때도 이 클라리세이지가 성욕을 회복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신경계의 작용이요. 도파민의 작용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자세히 좀 들여다 볼게요. 클라리세이지가 하는 중요한 작용이요. 자궁의 과수축을 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궁은요, 우리 몸에 근육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심장이에요. 심장은 완전히 근육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심장에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심장 말고도 이 자궁도 엄청난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직 중에 하나예요. 기관 중에 하나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궁은 왜 이렇게 두꺼운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을까요? 자궁이 하는 역할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남녀의 생식기관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자손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자궁은 이제 수정란이 태아가 되고 이 태아가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담아두는 그런 태아의 집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태아가 작은 정말 콩알보다 작은 수정란에서 정말 그 3kg가 넘는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질 때까지 점점점 커지는 그 모든 크기를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축성 있게 늘어났다가 또 그 아기가 빠져나가고 나면은 본래 상태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또 신축성 있게 늘어난 만큼 쫙 줄어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거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탄력성, 신축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두터운 근육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바로 자궁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터운 근육층 때문에 또 우리가 생리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여기서 자궁의 과수축을 억제한다 그랬죠. 클라리세이지가요. 과수축. 너무 많이 수축하는 걸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자궁에 무엇이 너무 많이 수축하는 걸 억제하는 것이냐? 바로 지금 얘기한 자궁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자궁벽의 구성 성분인 근육이 너무나 심하게 수축하는 것을 억제해 줌으로써 생리통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을 할 때 우리가 자궁은 뱃속에 있으니까 잘 관찰이 안 되잖아요. 바깥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근육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바깥에 뼈에 붙어있는 골격근을 예로 들어볼게요. 골격근이 계속해서 이게 우리가 근육에 힘을 준다는 건 근육이 수축한다는 거고 편안하게 힘을 빼는 건 근육이 이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이 계속 힘을 준 데다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무리하게 막 수축을 하면서 우리가 통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쥐가 날 때 있죠. 네. 그럴 때 경험하는 그 통증이 자궁의 근육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수축하는데 또 수축하고 또 수축하고 너무나 심하게 수축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서 통증이 생기는 것처럼 골격근에서요. 작은 근육에서도 그렇게 경련이 일어나면서 너무 수축해서 뒤틀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건데 이 수축이 너무나 심할 때 그걸 억제시켜줘요. 적당하게 이완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면은 통증이 완화되겠죠. 그리고 애초에 통증이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게 수축하는 걸 막아서 생리통이 발생하는 걸 예방해주는 효과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자궁의 과수축을 억제해주는 클라리세이지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자궁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하는 거를 클라리세이지가 억제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 부분을 보니까요. 먼저 첫 번째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준대요. 프로스타글란딘은요. 어떤 물질인 이거는 주로 염증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감기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독감 걸렸을 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열이 높아지면서 막 몸이 뭔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막 엄청 아프잖아요. 전신에 그 몸살 나면 그 경험하게 되는 근육통 있죠. 이 근육통을 만드는 게 프로스타글란딘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이 근육의 과도한 수축과 이런 작용으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건데 그 근육의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 자체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더라는 거예요. 클라리세이지가요. 그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생리통이 심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 자체에 작용하는 걸 보니까 자궁벽을 구성하고 있는 그 근육이요. 작은 근육으로 칼슘 이온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조절을 해줘가지고 자궁이 너무 많이 수축하지 않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칼슘이랑 근육의 수축이랑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근육 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클라리세이지가 이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에서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근육 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작용을 조절해줘서
것도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는 걸 억제해줘요. 사실 아세틸콜린의 작용과 이 칼슘 이온이 작은 근육 세포로 유입이 되는 거, 이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쭉 전개가 되어가는 그 프로세스의 단계들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자궁벽 제가 계속 이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자궁벽이 근육이 얼마만큼 두터운지 이게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잘 그려진 게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자궁벽을 단면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자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궁 안쪽이고요. 네, 자궁 안에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자궁 내막이라고 부르는 부분, 이 누런색으로 표시된 거요. 그 다음에 여기 살구색으로 표현된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이 바로 근육층이에요. 자궁의 근육층이 정말 두텁게 그림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근육이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면서 여기에 태아가 이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근육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무거운 태아를 이 뱃속에 넣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월경이 생리가 시작이 되면서요,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면은 이 작은 근육 세포 안으로요, 칼슘이 들어가게 돼요. 칼슘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돼요. 그러면은 이 칼슘이 유입된 근육이 수축을 해요. 근육이 수축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이 근육 사이사이로 혈관들이 지나다니죠. 네. 게다가 자궁에는 되게 특별한 구조의 혈관이 있거든요. 스파이럴 아테리라고 해서 이렇게 정말 용수철처럼 이렇게, 네, 꾸불꾸불한 형태로 동맥혈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이 근육 사이사이에 박힌 이 혈관들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이렇게 쫙 쪼그라들면서 얘네들도 같이 압박을 하겠죠. 이 혈관도.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겠죠. 혈관이 좁아지면은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이 자궁 내막과 자궁 근육으로 혈액이 잘 공급이 될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길이 좁아지니까 전처럼 이 길이 원래 넓이만큼 이렇게 널찍했을 때보다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이 근육 조직이랑 자궁 내막이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몸의 세포는요,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점점점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점점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여기에는 신경세포들을 통해서 통증이라는 감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리통으로 느끼게 되는 바로 그 통증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이렇게 꼬여있는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혈관이 조금만 좁아져도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복잡한 구조인 거예요. 이 자궁 벽 안에, 예, 자궁벽을 이루는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혈관이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되면은 곧바로 이게 통증으로 이어진, 세포가 나 힘들어 하면서 통증 신호를 보내게 되는 그런 작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그림을 가지고 드린다고 했잖아요. 칼슘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 근육이 수축되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아세틸콜린은 또 무슨 작용을 하는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근육조직과 아로마 세라피 클래스에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이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이 부분이요, 그리고 노란색 촉수 같은 게 있죠. 얘가 신경세포 뉴런이에요. 이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는요, 여기 이 부분, 신경세포 말단에서 이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확대한 게 이거거든요. 이게 신경세포 말단이고, 지금 여기 이 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자궁 근육 세포예요. 네, 자궁 근육 세포가 이렇게 이 세포막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근육이랑 연결이 된 이 신경세포 뉴런이요. 신호를 전달해줘요. 근육을 수축하라는 신호를 전달해주는 거를 바로 요걸로 해요. ACH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세틸콜린의 약어예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빨간색 알갱이 있죠.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를 해주면은 근육세포의 이 포수에 해당되는 거죠. 약어의 포수. 이 근육세포의 수용체가 이 공들, 메시지들, 아세틸콜린 공들을 딱딱 잡아가지고 알았어 근육 수축하라고 그 신호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 신호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포 안에는요, 근육세포 안에는 칼슘 저장고가 있어요. 평소에는 저장고 안에 칼슘을 넣어둬요. 그러다가 이 전기 신호가 오면 아세틸콜린이 보낸 신호를 받으면은 저장고 문이 열리고 이 칼슘이 이 세포질 안으로 방출이 돼요. 이것만 방출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근육세포 바깥에, 세포 바깥에 부분에 있는 칼슘까지 이 세포 안으로 유입이 돼요. 칼슘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쫙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세포 안에 저장고에 있던 칼슘도 세포질 안으로 방출이 되고 세포 바깥에 있는 칼슘도 세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칼슘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이게 근육세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근육세포 안에는 이런 액틴 필라멘트, 미오신 필라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 미오신 필라멘트는 딱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액틴 필라멘트가 슬라이딩 도어처럼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또 나왔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액틴 필라멘트가 슬라이딩 도어처럼 안으로 쑥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네, 이완된 상태의 근육 섬유 분절에서 수축된 상태의 근육 섬유 분절을 보면은 이 길이가 짧아졌죠. 액틴 필라멘트랑 미오신 필라멘트로 구성된 이 구조체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이게 근육이 수축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이 들어가면서 근육이 액틴 필라멘트가 슬라이딩 도어 문이 닫히는 것처럼 쭉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 근육세포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게 조절을 해주면은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쭉 슬라이딩 도어가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딱 닫혀서 근육이 수축되는 이 작용이 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근육이 어느 정도 이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통증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통증이 너무 과도한 수축으로 이미 통증이 생겼을 때 그 통증을 완화해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은 뭐예요? 이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끔 신호를 보내주는 첫 단추가 아세틸콜린이었죠. 근데 그 아세틸콜린이 신호를 보내지 않게 해주면요. 근육이 수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육이 수축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지 않는 거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작용으로요. 각각의 다른 단계의 이 클라리세이지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리통이 생기지 않게 예방해주고 생리통이 현재 생긴 상태일 때, 생리통이 있는 상태일 때 그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신경계를 살펴보고 이 자궁에 대해서 생식기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식기계하고요. 신경계는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빨간색 가닥들 보이시죠? 얘네들이 다 우리가 지금 바로 살펴본 자궁 근육 세포들이에요. 네. 이 자궁 근육 세포를 또 이렇게 감싸고 있는 노란 이 구슬개인 줄 같은 거 있죠. 목걸이 같기도 하고 얘가 바로 오토노믹 뉴런, 자율신경이에요. 그리고 이 자율신경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 베지클 웨이드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되어 있죠. 신경 전달물질 알갱이들인데 이 알갱이들이 뭐예요? 아세틸콜린이에요. 네. 바로 이 자궁과 같은 내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관장하는 게 신경계 중에서도 자율신경계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는요, 바로 그 유명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감신경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신경. 부교감신경, 우리가 편안하게 이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그 스트레스 상황이 지나가면 편히 쉴 수 있고, 이러한 신경계의 작용이 리드미컬하게 균형 잡힌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 근육이 자율신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자율신경계의 명령에 따라서 수축하고 이완하는 작용을 한다는 건요, 달리 말하면 스트레스가 이 내장신경의 수축과 이완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작동한다는 것,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스트레스가 이 내장 근육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은 사실 위경련 같은 거 있죠. 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잘 안 되고, 또 스트레스가 아주 심할 때는 막 위경련이 일어나서 복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먹은 거 제대로 소화 안 돼서 설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소화기를 이루는 근육도 내장 근육, 이렇게 자율신경과 연결된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궁의 근육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스트레스,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영향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통이 있을 때요,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 이거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약만 찾지는 않잖아요. 배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요법들을 실시해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근육의 과도한 수축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자율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다운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완요법들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항신시켜주는 거죠. 예, 그걸 통해서 근육의 이완까지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PMS에도 이 클라리세이지가 효과가 있다고 우리 적응증에서 살펴봤잖아요. 이 PMS도 신경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신경계, PMS와 신경계라고 하지 않고 제가 PMS와 신경 내분비계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사실 우리의 이 여성 생식기계요, 자궁에 붙어있는 난소가 바로 대표적인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곳이잖아요. 이 PMS는요, 바로 이 에스트로겐의 분비, 에스트로겐의 농도하고도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 건 신경계에 있는 호르몬 중추인 시상하부와 내하수체에서 호르몬을 지금 얼마만큼 분비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명령을 내려줌으로써 이 호르몬 분비가 조절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분비계는 신경계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작동하는, 거의 한 몸처럼 작동하는 그런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관련해서 PMS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자궁이 있고 자궁 옆에 난소가 있죠. 예, 나팔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요, 이제 월경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맨시스, 생리기간, 생리혈이 나오는 기간이고요. 생리혈이 다 나오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이 다시 이제
그 다음 달에 생리가 끝나면은 또 한 2주 정도가 지나면은 다시 난자가 난소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난자가 나와서 정자와 수정을 해서 여기에서 살 수 있게끔 다시 이 자궁벽을 준비하는 기간이 돼요. 이게 프로라이퍼레이터리 기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양분을 이렇게 축적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난자가 딱 나왔어요. 난자가 나와서 이제 여기를 천천히 나오고 있는, 정자가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이네 하면은 얘는 이제 배출이 되게 되죠. 일정 시간 동안. 그럼 배출이 되면 여기 영양분 잔뜩 쌓아둬서 집 만들어뒀는데 난자 나가버렸어요. 집에 살 존재가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필요가 없네. 다시 허물어야겠네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생리를 하게 되는 월경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폐경이 될 때까지요. 그래서 이 구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놔요. 생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면서 집을 단장하고 영양분을 쌓아두는 기간이 있고요. 이 다음에 그냥 가버렸네 하면은 여기 이제 집을 지어뒀던 거를 허무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폴리큘러 페이스, 루티얼 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여포기와 황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요, 그럼 PMS는 어떤 기간에 이 PMS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포기일까요? 황체기일까요? 생리가 시작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황체기죠. 생리가 시작되기 전 단계, 이 황체기에 우리가 PMS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 PMS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PMS 증상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요. PMS가 생기는 원인들은 되게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하나야? 라고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근데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되면서 이것도 PMS의 영향 요인이야. 이것도 PMS의 영향 요인이야. 이런 식으로 밝혀져서 그게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요. 뭐 이 사람의 생활 습관, 식습관, 뭐 비만 정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이 쭉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율신경계도 PMS 증상의 정도에, PMS가 있고 없고에, 그리고 있다면 그 발현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더라라는 거를 이제 밝힌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내분비계, 그리고 생식기계와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PMS, 월경전 증후군하고요. 교감신경과 미주신경의 불균형이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지금 새록새록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또 미주신경은 뭐야? 새로운 신경이 나왔네요. 그죠? 미주신경은요, 부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교감신경이 우리를 긴장 상태에서 집중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그런 상태를 우리 몸을 세팅해주는 신경이라면,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처럼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신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미주신경이 하는 중요한 작용이 뭐냐면, 우리 내부 장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부 장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뇌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또 해요. 이 미주신경이요. 물론 뇌에서 신호를 전달한 걸 이 내부 장기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그게 뇌에서 내부 장기로 연락을 주는 걸 20%라고 한다면, 이 미주신경이요, 내부 장기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소식을 뇌로 전달해주는 기능이 80%예요. 네. 근데 이 미주신경이 부교감신경처럼요, 교감신경이 너무나 날뛰고 있는 상태, 교감신경이 너무나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긴장되어 있고 스트레스가 만땅인 상태에서는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긴장이 풀리고 나서야 여기가 아팠네.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나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얼마나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런 걸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됐을 때는 미주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우리 몸속의 상태가 어떤지 뇌로 제대로 전달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요. 물론 집중할 수 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 필요해요. 예, 교감신경이 작동하지 못하면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신경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성취를 하고 일상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쉴 때는 또 쉬어줘야지 이 교감신경이 에너지, 쉬면서 축적한 에너지를 가지고 또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계속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미주신경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될 때, 그게 균형이 깨진 상태로 교감신경만 너무 나대는 상태가 됐을 때 PMS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요, 이 월경시장 시점, 황체기에 PMS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근데 이때 그냥 정상적인 경우에도요, 균형 범위 안에서도요, 교감신경이 이때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좀 다운이 되는 상태가 돼요, 자연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에 교감신경을 더 흥분시키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에 놓여 있게 된다면 부교감신경이 아예 맥을 못 추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얼마나 판을 치고 다니느냐, 얼마나 혼자서만 활개를 치고 다니느냐,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얼마나 힘을 못 쓰느냐, 그게 PMS의 정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밝힌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본 논문들을 여기 2개 정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의 결론은요,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은 스트레스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정도를 잘 조절할 수 있을 때에 이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스트레스가 주어졌다가 그게 완화가 됐다가 주어졌다가 해소가 됐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스트레스 자극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센 스트레스 자극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된다면,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계속 놓여있는 상태가 된다면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이 망가지겠죠. 균형이 깨지겠죠. 균형이 깨지면서 대부분 어떤 상태로 균형이 깨질까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는 상태로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PMS도 더 좀 힘들게, 더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여기 자율신경계하고 그럼 PMS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그럼 클라리세이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게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주제잖아요. 네, 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기술과정에서 많이 봤던 그림 아닌가요? 네, 지금 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건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지금 여기 회색의 줄로, 회색의 이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황체기 PMS가 나타나는 시기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황체기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딱 높아지는 이 시기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요. 한 번 다시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게 되죠. 이 부분이 PMS랑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에스트로겐의 수치가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사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없어요. 여성 호르몬의 종류들을 그냥 다 통칭하는 말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 난소에서 분비하는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라디올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높아졌다가 쭉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 떨어지는 게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지느냐가 미주신경의 작용을 얼마나 많이 다운시키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트라디올의 감소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미주신경의 작용도 급격하게 다운되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에스트라디올이요, 이 황체기에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러면 미주신경의 작용도 갑자기 너무나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PMS 증상이 더 세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미주신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 에스트라디올이요, 미주신경 말단에 있는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촉진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에서 어떤 인체의 조직에 접해져 있는 그 세포로 신호를 보내는 게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리고 그 신경전달 물질, 미주신경이 가지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죠.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이 촉진이 된다는 거, 잘 이루어진다는 건요, 미주신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말단 조직에 잘 전달을 해서 그 말단 조직이 미주신경이 하라는 대로 말을 더 잘 듣게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더 잘 듣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도와주는 게 에스트라디올, 여성 호르몬인데, 황체기 이 후반부에 에스트라디올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면 그거 도와주던 애가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미주신경의 작용을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던 애들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우리 몸의 말단에서 뭐라고? 미주신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들었어? 아니 잘 못 들었는데? 막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미주신경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작은 근육이 미주신경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완하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나 못 들었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서 계속 수축 상태만 유지하면서 이 생리통을 유발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에스트로겐은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여성 호르몬의 그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완경이라고 하죠. 폐경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완경이라는 용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완경을 하게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면서 에스트로겐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던 그 작용들이 이제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니까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주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에스트로겐의 작용이요. 제가 여기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클라리세이지가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의 작용과 유사한 작용을 하고 또 에스트로겐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에스트로겐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클라리세이지가 여성 생식기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아로마 세라피스트의 저서에 보면은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이 디테르펜 성분이 스크랄레올이라는 스크랄레올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크랄레올이 천연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모방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 안에요, 디테르펜 성분인 스크랄레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크랄레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에스트로겐처럼 일을 하더라 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이제 여성의 생식기계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궁도 튼튼하게 해주고,
네, 생리 주기도 규칙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미주신경의 작용도 잘 되도록 도와줘서 이 자궁하고 뇌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죠. 네. 근데 이런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을 이 스클라레올도 따라서 한다라고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신경계에 하는 작용도 그러면 스크랄레올이 따라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에스트로겐의 어떤 분비나 작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를 이 스크랄레올 성분,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이 가진 스크랄레올 성분이 보조해 줄 수가 있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 이 클라리세이지가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거는 에스트로겐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바로 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요, 신경계에서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 걸 억제하는 작용을 한대요. 그리고 미세 악교세포의 작용을 조절해 준대요.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에 어떤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침입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면역계가 이제 자기 일을 시작하죠. 면역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럴 때 면역세포들 간에 그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게 사이토카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된다는 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경계의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 걸 억제해줘요. 이 말은 다시 표현을 한다면 신경계의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에스트로겐이 한다는 거예요. 신경계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억제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세 악교세포 작용을 조절해준다 그랬죠. 미세 악교세포는요, 몸속에서 대식세포가 하는 작용이랑 비슷한 작용을 해요. 이게 무슨 작용이냐면 우리 몸에 어떤 이물질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청소기로 쑥쑥 빨아들여서 청소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물질이 침입했는데 면역세포들이 걔를 물리쳐가지고 그 시체들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이 미세 악교세포가 먹어치우는 거고요.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 뇌세포들도요, 이제 수명을 다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손상되거나 죽은 뇌세포들도 얘네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뇌가 이런 쓰레기들이, 먼지가 쌓이지 않고 쓰레기들이 쌓이지 않게 싹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하는 게 미세 악교세포거든요. 근데 이 미세 악교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면요, 멀쩡한 뇌세포까지 먹어치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뇌세포는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해서 염증이 안 생기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신경계 보호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혈관 장벽을 강화해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에스트로겐은요. 뇌혈관 장벽은요, 우리 심장에서 이제 나온 혈액은 우리 온몸을 다 돌죠. 그래서 뇌로도 그 혈액이 가는데요. 뇌는 너무나 소중한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나 연약한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보호막들이 있어요. 단단한 두개골로 둘러싸여 있죠. 그 안에 또 척수액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뇌가 척수액이 둥둥둥둥 떠 있어서 이게 완충 역할을 해줘가지고 어떤 충격에도 얘 뇌가 직접적으로 손상되는 거를 막아주잖아요. 거기에다가 뇌로 들어가는 혈관에는요, 검문소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철저한 검문을 거쳐가지고 뇌에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만 들여보내주는 게 있는데, 걔가 바로 그 검문소가 뇌혈관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뇌혈관 장벽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보조해주는 것도 에스트로겐의 중요한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뇌혈관 장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뇌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뇌를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뇌를 보호해주는 기능, 앞에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해주고 미세악교세포의 작용을 조절해주는 것과 함께 뇌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에스트로겐이 아밀로이드 베타랑 타우 단백질 생성을 억제해준대요. 얘네들은 뭐냐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들이거든요. 우리 몸은요, 세포들이 다양한 대사작용을 하면서 노폐물들을 배출을 시켜요. 그러면은 배출된 노폐물들이 림프순환이나 혈액순환을 통해서 원활하게 수거가 되어서 청소가 되어서 깔끔하게 유지가 될 때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청소가 말끔하게 안 되고 이런 좀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걔네들이 덩어리지게 되고 달라붙고 그러면서 뇌신경세포를 망가뜨리고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이런 노폐물들이 쌓여서 이게 이물질로 인식이 되어서 거기에 염증 반응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경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 기능이 떨어져서 알츠하이머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랑 타우 단백질은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주범들을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트로겐이 원활하게 신경계 작용을 할 때 치매 예방 효과,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탐산의 작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글루탐산도 도파민처럼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데 이 글루탐산이 하는 대표적인 작용은요. 인지 기능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서 학습하고 기억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학습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글루탐산이거든요. 그래서 글루탐산의 작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학습장애가 생기고 인지장애가 생기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루탐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에스트로겐이 도와준다는 거니까 뇌 인지 기능, 학습 기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파민 우리 배웠잖아요. 클라리세이지만 이 도파민의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게 아니라 에스트로겐 그 자체도 도파민의 작용,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 도파민의 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은 제 기능을 못하면 도파민의 작용을 촉진하는 이 기능이 떨어져서 좀 도파민이 해주는 작용들 있죠. 기분 좋게 해주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런 기능들이 약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신경계 하는 작용 보면 정말 중요한 작용들, 핵심적인 작용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에스트로겐, 우리 몸속에서 저절로 분비되는 이 천연의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을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스클라레올이 따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로마 세라피 책에서요. 그래서 이 클라리세이지가 생식기, 특히 자궁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따라하는 것이다 보니까 폐경기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아로마 세라피에도 클라리세이지가 단골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용 자체는요, 바로 널바인이요. 신경계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작용들인 거잖아요. 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작용인 거죠. 이 자체로서 신경계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거. 널바인의 작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티저랜드의 책에 보면요. 스클라레올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계속 이걸 써오면서 클라리세이지가 이런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촉진시켜 준다는 경험적인 자료는 축적이 되어 있지만 이걸 실험적으로 어떤 연구로서 검증을 한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연구를 해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구를 해봐야 아는데 연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 연구를 해준다면 참 좋겠죠. 음.
네. 그래서 클라리세이지의 여성 생식기 작용에 대한 경험적 효과가 이미 수많은 아로마 세라피에서 클라리세이지를 사용해 온 거는 뭐 한두 해의 그런 축적된 경험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 수많은 검증, 수많은 경험들을 축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에 이제 과학적 근거까지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연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연구가 입증되고 있어요. 스칼라리올이요, 폐나 대장,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리세이지가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촉진시켜 주거나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따라한다고 하니까 뭔가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에서는 그럼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보면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우리가 어떤 에센셜 오일의 작용,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볼 때요. 이걸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본다는 게 어떤 작용은 좋다, 나쁘다 라고 딱 단정 짓기보다는 이 작용이 어디까지 이 작용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균형 잡힌 상태는 어디까지이며 그 균형이 잡힌 상태를 벗어났을 때는 어떠한 어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작용들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연구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아로마 세라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블렌딩 레시피들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거기에도 이런 유방암이나 아니면 유방에 어떤 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 전에 피부 관리 블렌딩에서 이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기도 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피부 타입, 어떤 피부 관리에도 이 아로마 세라피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건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만 넣었거든요. 클라리세이지는요, 피부 관리에서 주로 지성 피부 타입의 피부 관리에 적합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의 작용 다 살펴봤고요. 이제 아로마 세라피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별, 증상별 브랜딩 레시피 함께 살펴보도록